낭만뱅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00년에 걸친 십자군 원정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주요 원정, 그리고 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이른바 우트르메르라고 불렸던 4개의 십자군 국가를 건설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십자군 국가가 건설되면서 발족한 템플 기사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템플 기사단은 당시에 여러 기사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독보적인 기사단으로 발전을 했고 은행의 모태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기사단이 어떻게 은행의 모태가 되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방에 예루살렘 왕국과 십자군 국가가 건설되자 유럽 전역에서 성지를 직접 찾아가서 기도를 올리려는 순례자들의 행렬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중세인들에게 성지 순례는 현세의 모든 죄를 씻고 천국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므로 누구나 평생에 한 번은 다녀와야 되는 필수 코스로 인식되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럽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말 그대로 죽음의 코스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세례권을 통과해야 되고 특히 순례자들이 가지고 있는 금품을 노리는 도적대들이 득식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성지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죽거나 재산을 털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1119년 6월달에는 예루살렘에서 요르단 강으로 가던 순례자 수백 명이 사라센군에게 학살을 당하는 참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십자군 국가들은 건국 초기여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규군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순례자가 학살을 당한 사건 이후에 프랑스 귀족 출신인 위그드 파잉이라는 기사와 다른 8명의 기사들이 순례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왕 보드왕 2세를 찾아갑니다. 9명의 기사들은 스스로를 가난한 그리스도의 전사들이라 칭하고 자신들이 순례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호위대가 되겠다고 자처하고 보드왕 2세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보드왕 2세는 이들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과거 유대인의 성전, 즉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 세워진 모스크의 일부를 이들의 숙소로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의 정식 명칭이 그리스도와 솔로몬 성전의 가난한 전사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약칭으로 템플 기사단 또는 성전 기사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청빙과 정결 그리고 순종을 맹세하는 수도사이면서 손에는 칼을 든 전사가 되었습니다. 처음 9년 동안 템플 기사단은 이름 그대로 가난했습니다. 기사단의 공인 인증을 보면 말 한 마리에 기사단 2명이 함께 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것은 그들의 가난을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사단의 활약이 인정받기 시작하고 당시 유럽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수도사였던 베르나르두스가 살인은 죄악이지만 신의 원수를 처단하는 것은 악을 죽이는 성스러운 행위다 하는 논리로 기사단의 존재 가치를 정당화해주고 1129년 트루아 공의회에서는 교황청의 정식 승인을 받은 조직이 됩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139년에는 교황 인노첸시오 2세로부터 템플 기사단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직 교황에게만 직속된다는 파격적인 특권을 받습니다. 이 특권을 옴네의 다툼 옵티멈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모든 완벽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템플 기사단에게는 완벽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 선언으로 기사단은 세금도 내지 않고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막대한 기부금을 쓸어 담는 초국가적 기구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기사단은 라틴 룰이라고 하는 엄격한 규율에 따라서 운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엄격한 그들의 규율과 생활 방법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을 것입니다. 기사단은 라틴 룰에 따라서 수도사로서의 검소한 생활은 물론이고 개인재산 소유는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만약 기사가 죽은 뒤에 그의 유품에서 돈이 한 푼이라도 발견되면 성스러운 묘지에 묻힐 권리조차 박탈되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신의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사단은 전사로서는 전투에 임해서는 절대 항복할 수 없고 포로로 잡히더라도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템플 기사단의 이러한 엄정하고 용기 있는 자세는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을 것입니다. 기사단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자 신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의 기부가 쇄도했습니다. 특히 귀족들이 토지를 기부하면서 그 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기사단의 지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사실상 유럽 전역과 중동 지역에 기사단의 네트워크가 거미줄처럼 형성되었습니다. 지부의 숫자가 거의 9,000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기사단은 순례자들과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귀족들의 재산을 위탁받아서 관리해주고 순례자들이 현지에 도착해서 돈을 쓸 수 있도록 송금 서비스를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기사단은 순례자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인류 금융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금 증서와 환어음 시스템입니다. 런던이나 파리에 사는 순례자가 길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지역에 있는 템플 기사단 지부에 돈을 맡깁니다. 당시의 돈은 은화나 금화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맡기면 기사단은 예치 증서를 써줍니다. 순례자는 무겁고 위험한 돈 대신 종이 한 장만 들고 예루살렘에 가서 기사단 예루살렘 지부에 가서 그 증서를 제시하면 현지화폐로 돈을 즉시 내주었습니다. 이때 예치 증서는 암호화된 증서로 작성해서 기사단 지부가 아니면 그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강도가 훔쳐가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도 없고
설령 강도가 그 증서를 기사단 지부에서 제시해도 2중, 3중의 안전장치로 인해서 결코 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 찾을 때는 현지 화폐로 바로 환전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기사단은 이 과정에서 많은 수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외여행을 할 때 카드 한 장만 가지고 가서 돈을 쓰는 시스템을 이미 이 시기부터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사단은 예치한 돈을 왕이나 귀족들에게 대출하고 그들의 땅을 담보로 잡고 그 땅에서 나는 수확물로 이익을 향유했습니다. 이를 우수프룩트 용의권 활용이라고 하는데 당시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는 이자 수치를 엄격하게 금했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또한 기사단은 미래 수익권을 유동화하는 구조화 금융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왕이나 귀족들의 수확하지 않은 농산물을 나중에 수확할 때의 가치를 환산해서 대출을 해주거나 왕이나 귀족이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미리 현재 가치로 계산해서 대출을 해주는 등 다양한 금융 기법들이 활용되었습니다. 오늘날 투자은행에서 하는 다양한 대부분의 업무를 이미 템플 기사단이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히 중세의 골드만삭스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사단은 기부금과 금융 수익 그리고 국가 권력의 견제를 받지 않는 초국가적 기업으로서 면세의 혜택까지 더해져서 막대한 독점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기사단의 조직과 자산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가 그렇듯이 결국 기사단의 이 엄청난 권력과 부는 그들의 죽음을 부르는 재앙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기사단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강좌에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기사단이 사용했던 암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예금 증서를 암호화하고 이중 지급을 방지하고 화재나 도난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했을까요? 기사단은 치환 암호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템플 기사단이 사용했던 템플 기사단 암호, 영어로는 나이츠 템플러 사이퍼라고 하는데 이 템플 기사단 암호는 몰타 십자가라고 불리는 팔각 십자가 형태에서 추출한 V자, 삼각형, 그리고 연 모양을 활용하고 거기에 점을 추가한 도형을 만들어서 그 도형의 알파벳을 하나씩 치환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25개의 알파벳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원리를 알면 오늘날 우리도 해독할 수 있는 수준이었겠지만 당시로서는 오직 훈련받은 기사단 간부들만이 해독할 수 있는 첨단 암호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알파벳뿐만 아니라 성경 속의 단어를 치환해서 문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3자가 보면 단순히 성경 속의 구절을 써놓은 것 같지만 거기에는 기사단만이 해독할 수 있는 메시지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치환 암호뿐 아니라 기사단의 공식 인장과 분산 장부 시스템으로 위조나 이중 지급 또는 화재나 도난 등에 대비했습니다. A 지부에서의 거래 내용을 B 지부에서도 기록 관리토록 해서 A 지부에 문제가 생겨도 그 기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오늘날의 블록체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암호 체계를 특정 조직원만 이해할 수 있음에 따라서 그것이 안전하고 믿을만하다는 인식은 만들었지만 반면 비밀 조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도 구축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미지가 기사단 몰락의 단초를 제공하고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음모론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템플 기사단이 어떻게 국제은행의 모태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템플 기사단의 충격적인 최후에 대해서 알아보고 템플 기사단이 현대의 기업 경영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장만이었습니다.